어제까지 돈이 필요했어요. 아들은 아내의 3억 원 빚 문서를 마치 단순한 청구서처럼 내밀며 쏘아붙였다. 실망시키지 마세요, 엄마. 그는 경멸적인 투로 덧붙였다. 나는 그가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동안 그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더 따라주었다. 6시간 후 내 통장 잔고는 0원이 되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돈을 찾으러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열어본 그들은 새파랗게 질렸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아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여느 화요일 아침 7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집요하게 3번 울렸다. 나는 문을 열기 전부터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아들 민주는 무언가 필요할 때만 예고 없이 나타났다. 나는 마시다만 찻잔을 주방 식탁에 내려놓고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거실 창문 너머로 그의 차,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고급 SUV가 보였다. 민주는 아버지의 사업소와는 물려받았지만 인내심이나 배려심은 한 방울도 물려받지 못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한 손에는 핸드폰을, 다른 한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언제나 아버지를 쏙 빼닮은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엄마?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가며 포옹은커녕 허공에 입만 맞추는 신용을 했다. 얘기 좀 해요. 민주는 15년도 더 전에 이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집인 양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내 의자에 앉아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내가 뒤따라 들어오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커피 한 잔 타주세요.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나는 기계적으로 커피를 탔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남자들을 시중드는 것이 내 유일한 역할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앞에 찻잔을 놓아주면서 나는 그가 타자를 치는 손이 얼마나 긴장해 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서연이는 괜찮니? 애들은? 나는 거의 본 적 없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떠올리며 물었다. 다들 잘 지내요. 민준이 건성으로 대답했다. 마침내 핸드폰을 내려놓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본론부터 말할게요. 엄마, 문제가 좀 생겼어요. 나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벽시계의 분침이 느리게 흘러갔다. 서연이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가 봉투를 내 쪽으로 밀며 말을 이었다. 투자를 좀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은행거래 내역서, 채무 독촉장, 그리고 빨간색으로 강조된 숫자 3억 원이 적힌 대출 계약서로 보이는 서류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노후 자금의 거의 전부였고 남편 강식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이 더해진 금액이었다. 민준아. 목이 바싹 타는 것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이건 내가 가진 거의 전부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의 차가운 눈이 이제야 비로소 나를 향했다. 엄마, 그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집은 이미 대출도 다 갚았고 혼자 사시잖아요. 생활비도 얼마 안 드실 테고 재반료 연세가 68이세요. 그 돈을 못하러 아끼고 계세요? 그의 말은 따귀처럼 나를 후려쳤다. 이 집은 내게 남은 유일한 가치 있는 재산이었지만 명의는 그의 앞으로 되어 있었다. 몇 년 전 상속 문제를 피하기 위한 남편의 결정이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반박했다. 약값도 내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해. 민주는 내 말을 끊으며 식탁을 가볍게 툭 쳤다. 서연이가 투자를 잘못했어요. 네, 사람을 잘못 믿었죠. 내일까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그는 심호흡을 했다. 상황이 아주 험악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행원이 아니에요. 엄마, 위험한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위험한 사람들? 내 목소리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작게 물었다. 자세한 건 아실 필요 없어요. 그가 참을성 없다는 듯 말했다.
그냥 저만 믿으세요.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 자금 사정만 정리되면 바로 갚을게요. 나는 봉투와 아들의 얼굴, 그리고 그가 어릴 적 뛰어놀던 뒷마당으로 난 문을 번갈아 보았다. 지금 내 주방에는 마치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전에도 돈 빌려갔잖니. 민준아, 그 돈은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번엔 심각해요, 엄마. 지금 드라마 찍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는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주방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전 엄마의 유일한 아들이고 가족이잖아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조종술, 남편 강식 씨가 쓰던 바로 그 수법, 내 평생을 허용해왔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할 시간 없어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중으로 제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와야 해요. 내일은 이미 늦어요. 그는 내 의자 뒤에 멈춰 서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의 무게가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엄마, 그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며 말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부탁드리지 않았을 거란 거 아시잖아요. 서연이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가족? 그 단어는 언제나 내게 마법의 주문처럼 작용했다. 나를 굴복시키고 양보하고 희생하게 만드는 주문. 알았다. 나는 마침내 대답했다. 이체해줄게. 민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이 역력했다. 그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어린아이였던 그를 떠올리게 하는 미소였다. 고마워요. 엄마. 역시 엄마뿐이에요.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 하는데 저녁에 와서 식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아셨죠?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서류철을 챙겨내 이마에 스치듯 입을 맞추고는 문으로 향했다. 실망시키지 마세요, 엄마. 그는 나가기 전에 덧붙였다. 마치 내가 딸이고 그가 아버지인 것처럼. 문이 쾅 닫히고 나는 마시다만 그의 커피잔과 함께 주방에 홀로 남았다.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확신과 함께 창밖으로 그의 차가 내가 애지중지 가꾸던 정원의 자갈을 흩뿌리며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움트기 시작했다. 과거의 박영이라면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생각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미선아, 나 영희야. 내 도움이 필요해. 내 친구는 30분도 안 돼서 도착했다. 미선과 나는 거의 50년 전 대학에서 만났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이어갔고 나는 강식 씨와 결혼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다. 그녀는 나의 선택을 결코 지지하지 않았지만 내가 눈을 뜨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항상 곁에 있어 주었다. 3억이라고? 미선은 내가 따라준 차를 마시다가 거의 살해 들릴 뻔했다. 영희야, 그건 미친 짓이야. 네가 가진 전부잖아. 나는 현실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처음이 아니야, 미선아. 작년에는 사업 확장한다고 1억. 그전에는 거래처 문제 해결한다고 5천만 원.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 미선은 찻잔을 식탁에 세게 내려놓았다. 그런데 왜 계속 주는 거야? 영희야, 넌 똑똑했잖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안 보여? 그 질문이 나를 강타했다. 왜 계속했을까? 사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습관 때문에, 내 아들이니까. 늘 하던 자동적인 대답이었다. 그리고 넌 게 엄마지, 은행이 아니야. 미선이 쏘아붙였다. 강식 씨가 30년 동안 널 조종했고, 이제 민준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대체 언제 끝낼 거야? 나는 남편 사후 혼자 가꾼 정원을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척박한 땅에서 몇 년간의 시도 끝에 장미가 마침내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처럼 장미들도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버텨냈다. 오늘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늘 끝낼 거야. 미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무슨 말이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고 다시 조립되는 느낌이었다.
내 모든 돈을 민준이가 모르는 계좌로 이체하는 것 좀 도와줘. 그리고 그 애가 돌아오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줘. 미선의 눈이 커졌다.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박영희, 내가 거의 50년을 기다려서 듣는 말이 바로 그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제주도에 비어있는 별장이 하나 있어. 열쇠는 내 사무실에 있고 그 녀석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남았지? 저녁 먹으러 온다고 했으니 한 10시간 정도. 미선이 시계를 보았다. 충분하네. 먼저 은행에 가자. 그 다음엔 공증사무소에 들러서 네가 법적 대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내 이름으로 위임장을 작성해둬. 그 후에 내 짐을 싸서 떠나는 거야. 나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일어섰다. 평생 이렇게 급진적인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다. 그 애가 엄청 화낼 텐데 나는 미선에게라기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영희야, 그 애가 무섭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아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눈빛이 어떻게 굳어지는지를 생각했다. 응, 나는 인정했다. 걔 아버지가 무서웠던 것처럼. 그럼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때가 된 거야. 미선이 내 손을 꽉 쥐었다. 네 물건들 챙기러 가자.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지난 10년간 단 2번 사용했던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고르기 시작했지만 곧 그 삶에서 많은 것을 가져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필수품 몇 가지, 약, 중요한 서류, 그리고 감정적인 가치가 있는 몇 안 되는 보석들만 챙겼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결코 존재를 몰랐던 유일한 돈을 보관하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몇 년 동안 자수를 놓아 팔며 모은 몇백만 원의 적은 돈이었다. 나의 비밀, 나의 작은 반란. 나는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었고 어린 시절 민준의 사진 앞에서 망설였다. 잠시 후 나는 그것을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미선은 전화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도행 비행기는 오후 3시로 확정됐어. 은행이랑 공증사무소에 갈 시간은 아직 충분해. 은행에서 지점장은 내 모든 돈을 세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요청에 놀란 듯했다. 박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물론입니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 거래 내역이 제 집 주소로 발송되는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체가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미선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민준이한테는 뭘 남겨둘 거야? 설명이라도? 나는 잠시 생각했다. 쪽지 하나. 나는 결심했다. 그리고 그 애가 오래전에 배웠어야 할 교훈 하나. 집에 돌아와 나는 주방 식탁 위에 놓을 종이에 조심스럽게 글을 썼다. 나를 실망시킨 건 바로 나 자신이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는 음식이라고 했던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설 때 나는 수년 동안 나의 감옥이었던 집을 돌아보았다. 정원의 장미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자유롭고 강인하게 바로 그날부터 내가 될 모습처럼.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미선이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는 창밖을 보았다. 수십 년간의 복종을 싣고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를 보며 아니,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미선의 제주도 별장은 작지만 아늑했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첫날 밤 발코니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핸드폰을 켰다가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17통을 보고 다시 꺼버렸다.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결국엔 널 찾아낼 거야. 미선이 내게 와인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나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용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난 네게 그런 용기가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미선이 미소 지었다. 그냥 약간의 자극이 필요했을 뿐이지. 그 후 며칠 동안 내 핸드폰은 계속 울렸다. 민준, 그의 아내 서연, 심지어 나를 찾는데 동원되었을 여동생까지 한 음성 메시지에서
민주는 절박한 애원과 은근한 협박을 번갈아가며 쏟아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냥 사라지시면 안 되죠. 그 집 제 명의인 거 기억하시죠? 지금 하시는 행동 잘 생각해 보세요. 도망친 지 일주일 후 나는 내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새 은행에 계좌를 열고 해변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으며 시간을 보낼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68살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은 없었지만 내 자수작품이 지역 공예 장터에서 팔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선은 서울에 남았지만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민준이 그녀의 사무실에 맹렬히 찾아왔던 소식을 전해준 것도 그녀였다. 완전히 이성을 잃었더군. 그녀는 전화로 전했다. 네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소리치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네가 재정적 결정을 내릴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더군.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물었다. 네가 아주 제정신이고 협박을 계속하면 내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거라고 말해줬지. 미선이 웃었다.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지더군. 아마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맞선 적이 없었나 봐. 첫 달이 끝날 무렵 나는 민준의 변호사로부터 정식 서한을 받았다.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를 주장하며 즉각적인 귀가를 요구했고 나를 금치산자로 선고받게 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 같은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겸손한 태도의 서연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어머님, 제발 돌아오세요. 민준 씨가 자제력을 잃었어요. 채권자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필요해요. 나는 그 서류들을 미선에게 넘겼고 그녀는 내 정신 상태가 온전함을 증명하는 최근의 의료 기록과 함께 민준이 수년간 내게서 갈취해 간 대출금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회신했다. 그들에게 승산은 없어 미선이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민준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개인은행을 잃었으니 그게 그를 분노하게 만든 거지. 두 번째 달, 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다. 며느리 서연이 내 새 아파트에 나타났다. 창백하고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다. 어떻게 찾았니?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고 놀라 물었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인정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다. 서연은 내 작은 아파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았다. 아늑하네요. 내가 남겨두고 온 넓은 집과 달리 이렇게 소박한 공간에 사는 나를 보고 분명히 놀란 듯 말했다. 내 집이야.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우리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발코니에 앉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있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어머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준 씨가 변했어요. 공격적이고 통제력을 잃어가요. 손주들은 어떻고? 죄책감이 스치며 물었다. 무서워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민준 씨는 차를 팔았어요. 해변의 별장도 팔려고 하고 있고요. 전부 빚을 갚기 위해서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3억 원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훨씬 더 많아요. 놀랍지 않았다. 남편 강식 씨도 항상 숨겨진 빚이 또 있었다. 그럼 나를 설득해서 돌아가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었구나. 나는 단정했다. 돈을 더 달라고 온 거구나.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것보다 더 복잡해요. 우리가 빚진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민준 씨가 그들에게 어머님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를 담보로 쓴 거구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충분한 긍정이었다. 그 집에서 나와야 해. 서연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민준 씨가 모든 걸 통제해요. 우리 통장, 서류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가 몰랐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지.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사실이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어떻게 그 순환을 끊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용기를 내기 전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제안했다. 돈이 아니라 빠져나오는 걸. 서연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찾아낼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돼. 나는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감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너와 아이들을 그 집에서 빼내야 해. 서연이 계획을 세우고 내 새 전화번호를 부츠 속에 조심스럽게 숨긴 채 떠난 후 나는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주황빛 수평선은 나 자신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어둠에서 빛으로 전화가 울렸다. 미선이었다. 서연이가 널 찾았지? 그렇지?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가 다시 내 사무실에 나타났어. 이번에는 그 채권자 중 한 명과 함께 얼굴에 흉터가 있는 무서운 남자였어.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하며 은근히 협박하더군. 속이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너나 나 혹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든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그들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라고 말해줬지. 미선이 잠시 말을 멈췄다. 영희야,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어. 민준이는 절박해. 알아, 나는 마지막 햇살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대답했다.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은 절박한 짓을 하지. 다음 날 아침, 나는 문을 집요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순간적으로 민준이 나를 찾았다는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박영희 씨 맞으신가요? 내가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살짝 열자 그녀가 물었다. 네, 오 형사입니다. 그녀가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경찰입니다. 아드님 이민준 씨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형사는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고 그녀가 수락한 커피를 내주었다. 작은 부엌에서 컵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손의 떨림을 억제하려고 했었. 박 여사님, 형사가 소파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아드님은 현재 금융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사채업자와의 연루 가능성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준이 그의 아버지처럼 사업에서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라는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끔찍하게 현실로 다가왔다. 아니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나 성격까지는 몰랐어요. 형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2달 전에 갑자기 집을 나오셨죠. 맞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계속되는 대출 요구, 조종, 3억 원에 대한 압박. 형사는 끼어들지 않고 가끔씩 메모만 하며 들었다. 그가 여사님 명의를 서류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설명도 없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한 적은요? 잠시 생각했다. 몇 년 전에 제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 노후를 위한 대비책이라고 했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님, 아마 여사님은 존재조차 모르셨을 계좌들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민주는 나를 조종했을 뿐만 아니라 내 신분까지 도용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곧 정식 진술이 필요할 거고요. 그녀가 망설였다. 경고해드리자면 아드님은 아마 몇 주 안에 기소될 것이고 그가 엮인 사람들을 고려할 때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형사가 떠난 후 나는 미선에게 전화했고 그녀는 다음 비행기로 제주도로 오겠다고 약속했다. 민준이가 어두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지. 그날 오후 나는 서연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우리 계획을 알아챘어요. 지금 아이들과 방에 갇혀 있어요. 밖에서 물건을 부수고 있어요. 피가 차갑게 식었다. 나는 즉시 오 형사에게 전화했고 그녀는 민준의 주소로 순찰차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몇 시간은 전화, 문자, 그리고 단편적인 소식들로 정신없이 흘러갔다. 밤이 되었을 때 내가 아는 것은 서연과 손주들이 보호소에서 안전하다는 것과 민준이 경찰의 개입에 저항한 후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다는 것뿐이었다. 미선은 밤 9시쯤 도착했다. 그녀는 발코니에서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기분이 어때?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죄책감이 들어. 나는 인정했다. 내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미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영희야. 네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너는 그와 함께 가라앉고 있었을 거야. 아마 더 많은 사기 계획에 이용당하면서. 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한 거야. 넌 너 자신을 구했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서연과 내 손주들도 구한 걸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사업가, 사기 및 범죄 조직 연루 혐의로 체포.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민준의 사진은 다른 현실에 속한 것처럼 보였다. 내 현실이 아닌 전화가 울렸다. 오 형사였다. 박 여사님, 아드님께서 경찰서에서 여사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오직 여사님과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뉴스를 읽고 걱정스럽게 나를 지켜보던 미선을 쳐다보았다. 갈 필요 없어. 그녀가 말했다. 그가 한 짓을 생각하면 아니, 가야 해. 나 자신도 놀라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 일을 끝내야겠어. 경찰서는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고 형광등 불빛이 내 지친 얼굴에 모든 주름을 두드러지게 했다. 민주는 수갑을 찬 채 회색 수감복을 입고 면회실로 끌려왔다. 그 옷은 그를 더 작고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은 그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셨네요. 나는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날 보고 싶어 했다며? 여기 왔어. 민주는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출구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겠어요?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시작했다. 그 사람들은 장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면. 아니, 나는 놀랍도록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건 너야. 난 너한테 돈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민준아, 그 시절은 끝났어. 그의 얼굴이 변했다. 연약함은 분노로 바뀌었다.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절 버리셨잖아요. 당신의 유일한 가족을. 손주들한테 그렇게 말하실 건가요? 자기 아빠가 감옥에서 썩도록 내버려뒀다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다시는 조종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내 아빠가 할아버지처럼 잘못된 선택을 했고 나는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해줄 거야. 민주는 수갑 찬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집은 제 명이에요. 엄마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 자신은 있지. 나는 일어서며 대답했다. 너와 내 아버지 같은 남자들 때문에 거의 완전히 잃을 뻔했던 나 자신 말이야. 나는 문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멈춰서서 돌아섰다. 서연이랑 애들은 안전해.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새 출발할 기회를 갖게 될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도 경찰서를 나오면서 거대한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제주의 태양은 경찰서의 인공조명 뒤에 유난히 밝고 거의 눈이 부실 정도였다. 미선이 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내 아들과 수십 년간의 복종을 남겨두고 온 회색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해방된 기분이야.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도망치고 민준이 체포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를 몰고 겨울이 찾아왔다. 발코니의 화분들과 지역 장터에서 파는 화려한 자수 작품들로
벽을 장식한 내 작은 아파트는 이제 정말로 집처럼 느껴졌다. 서영과 내 손주들. 8살 된 유준이와 6살 된 서연이는 그녀의 가족이 있는 경상도의 한 도시로 이사했다. 우리는 미선의 도움으로 익숙해진 화상통화로 매주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새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지만 가끔 아빠에 대해 묻곤 했다. 할머니, 언제 할머니 보러 갈 수 있어요? 지난 통화에서 유준이가 물었다. 7월 방학 때 오렴. 나는 약속했다. 모래성도 쌓고 해변에서 조개도 줍자. 화면에 서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는 볼이 더 통통해지고 눈빛도 더 평온해져 건강해 보였다. 정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 물론이지. 내 아파트는 작지만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면 좋을 거야. 통화가 끝난 후 나는 발코니에 앉아 해변에서 부서지는 성남 파도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재판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다. 혐의는 심각했다. 사기, 위조, 허위 문서 사용, 범죄 조직과의 연루, 미선은 최소 10년형을 예상했다. 나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나 자신과 서연, 그리고 민준이 수년간 속여온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증언하기로 동의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박영희 씨 되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누구시죠? 아드님의 변호사, 김민석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지난 몇 달간 민주는 변호사를 여러 번 바꿨고 각자 결코 실현되지 않을 법적 기적을 약속했다. 무슨 일이시죠? 민준 씨가 합의를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가명을 대가로 검찰이 관심을 가질 만한 더 큰 규모의 작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짐작이 갔다. 어떤 종류의 도움이죠? 재정적인 도움이죠. 당연히 전문 법무팀의 수임료를 충당하기 위해서요. 2억 원입니다.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 대담함이 믿기지 않았다. 김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박 여사님, 그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아드님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나는 말을 끊었다. 수십 년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전화기 반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당신이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서명한 서류 사본들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계획 중 일부에 당신을 연루시킬 수 있는 서류들 말입니다. 속이 뒤틀렸지만 나는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제 아들에게 협박은 그의 범죄 목록에 추가될 또 다른 범죄이며 만약 이 순환을 마침내 끊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혐의든 기꺼이 맞설 것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즉시 미선에게 전화해 대화 내용을 알렸다. 허풍일 거야. 그녀가 나를 안심시켰다. 네가 서명했을지 모르는 어떤 서류든 그건 조종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이미 경찰에 해명했잖아. 게다가 조사를 통해 이미 그의 행동 패턴이 확립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힘들었다. 나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수년간 민준이나 남편의 요청으로 서명했던 모든 서류를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얼마나 많은 계약서, 얼마나 많은 위임장, 얼마나 많은 서류들을 남편이나 아들이 내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거의 읽지도 않고 서명했던가.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다시오 형사였고 다른 경찰관 한 명과 함께였다. 박 여사님,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드님 사건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형사가 설명했다. 민주는 교도관에게 뇌물을 주어 자신의 감방으로 밀수 핸드폰을 들여오려 했다. 내부 작전의 일부였던 그 교도관은 모든 것을 녹음했다. 경찰서에서 나는 민준이 핸드폰을 손에 넣자마자 하려던 통화의 녹취록을 보았다. 그가 돈을 빚진 남자들 중 한 명에게 하는 전화였고
빚을 갚을 것이라는 보증으로 제주에 내 주소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엄마가 숨겨둔 돈이 있어 녹취록에 적혀 있었다. 내가 갚지 못하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잖아. 나는 뼈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한기를 느끼며 그 글자들을 읽었다. 내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내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박 여사님,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새로운 증거들을 고려하여 저희는 임시경찰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강력히 고려해 보시라고 제안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미선은 이미 형사에게 연락을 받고 와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내가 널 위해 새 장소를 알아보고 있어. 보안이 철저한 폐쇄형 아파트 단지로 나는 내가 애지중지 가꾸던 화분들, 내가 직접 바느질한 화려한 커튼, 매일 아침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던 바다 풍경이 있는 내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아니, 나 자신도 놀라며 말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 삶을 계속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미선은 걱정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영희야, 그 남자들은 위험해. 알아. 그리고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거야. 하지만 이제 이곳은 내 집이야. 내가 진정으로 선택한 첫 번째 집,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카메라, 경보, 강화된 자물쇠 등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경찰은 동네 순찰을 강화했고 사복경찰 2명이 건물 앞에 주차된 차에서 교대로 근무했다. 상황을 전해 들은 서연은 공황 상태에 빠져 내게 전화했다. 어머님, 이리로 오세요. 저희랑 같이 계세요. 제발요. 난 안전해, 얘야. 나는 안심시켰다. 그리고 이제 난 여기에서의 삶이 있어. 내 공예장터, 내 친구들, 내 노인 수영 강좌. 나는 가볍게 웃었다. 68배,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남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지 마침내 발견했단다. 일주일 후 초기 공황 상태가 가라앉았을 때 나는 공식적인 봉투를 받았다. 2주 후로 예정된 민준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이었다. 제주도에 나와 함께 머물던 미선이 서류를 검토했다. 이거 준비됐어? 법정에서 그를 마주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된 바다를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준비됐어. 법원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위압적인 건물이었다. 나는 도망친 이후 처음으로 그 도시에 돌아왔고 수십 년간 내 집이었던 거리와 기묘한 단절감을 느꼈다. 내가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동안 미선이 운전했다. 긴장돼? 그녀가 주차하면서 물었다. 이상하게도 아니, 나는 대답했다. 마치 한 장을 마감하는 기분이야. 마침내 법정에서 나는 맨 앞줄에 미선 옆에 앉았다. 교활한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인 검사가 재판 시작 전에 우리에게 인사하러 왔다. 박영희 여사님, 오늘 여사님의 증언이 결정적일 겁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더 강력한 동업자들에게 조종당한 상황의 희생자로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인 척하는 건 늘 잘했죠. 내가 말했다. 연문이 열리고 민준이 2명의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그는 더 야위었고 얼굴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의 눈은 애원하고 있었고 내 눈은 단호했다. 판사가 들어오고 모두 일어섰다. 재판은 절차상의 형식으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민준의 금융사기 계획의 복잡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법의학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마침내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선서 후 검사가 시작했다. 박영희 여사님, 피고인, 즉 아드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말하는 동안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키웠습니다. 그전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처럼 살았죠. 겉으로만요. 무슨 뜻입니까? 제 남편, 민준이의 아버지 강식 씨도
재정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운 셈이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여사님을 조종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계속되는 대출, 결코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감정적 압박, 은근한 협박. 마지막 사건에서는 며느리의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내 저축의 거의 전부인 3억 원을 요구했다. 이전의 돈들처럼 그 돈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수년간 그의 요구에 굴복해 오시다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감 때문이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가 실망시키지 마세요. 엄마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가 나를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착취될 자원으로만 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고 다른 방식으로 재조립되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위해 일어섰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계산된 표정을 짓고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박영희 여사님, 스스로를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검사가 항의하려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가볍게 손을 들었다. 수십 년간 저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돈, 시간, 자존감까지도요. 이제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책임감과 결과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아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를 버렸습니다. 변호사가 압박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는 파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럼 아드님이 당신에게 했다는 협박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장들이 그가 검찰과 합의를 제안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나온다는 것이 편리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암시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정을 유지했다. 녹음 파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제 아들이 자신의 빚에 대한 담보로 범죄자들에게 제 주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편리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비극적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마침내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미선이 말없이 내 손을 꽉 쥐어주었다. 재판은 민준의 직원들, 피해를 본 고객들, 심지어 수년간의 거짓말과 조종을 묘사한 서연의 증언 등 다른 증언들로 계속되었다. 그 시간 내내 나는 민준이 점점 더 초조해하며 변호사와 맹렬히 속삭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루가 끝나고 판사가 다음 날 아침까지 휴정을 선언했을 때 민준은 끌려가기 전에 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 없었고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운 증오만이 있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의 표정이 나를 괴롭혔다. 그것은 남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분노와 계산이 뒤섞인 마치 다음 수를 계획하는 듯한 표정. 아침에 우리는 최종 변론을 듣기 위해 법원으로 돌아갔다. 검사는 수년간의 사기와 조종을 상세히 설명하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 민준의 변호사는 그를 실수를 저질렀지만 의도적인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 사업가로 묘사하려 애썼다. 판사가 판결을 위해 퇴정했을 때 미선과 나는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셨다. 내가 무심코 커피를 젓고 있을 때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미선아, 내가 속삭였다. 저 남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기자겠지. 이 사건이 지역 언론의 주목을 좀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남자의 자세, 그가 분명히 우리를 감시하면서도 시선을 피하는 방식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법원으로 돌아가자 내가 제안했다. 밖으로 나갈 때 그 남자도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거리를 두었지만 계속 우리를 따라왔다. 법원에서 나는 그 사건을 경찰관 중 한 명에게 언급했고 그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은 판사가 자신의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 돌아오면서 재개되었다. 대한민국 대 이민준 사건에서
본 법정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합니다. 안도의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곧이어 깊은 슬픔이 뒤따랐다. 내 아들, 한때 내 품에 안았던 아이가 이제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되었다. 판사는 계속해서 형량을 상세히 설명했다. 4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징역 12년, 비리타파 이라 벌금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민주는 선고가 낭독되는 동안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교도관들이 그를 데려가기 위해 다가왔을 때 그는 내 쪽으로 돌아섰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다시 멀리서 지켜보는 같은 남자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우리를 동행하던 경찰관에게 그를 직접 가리켰다. 남자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군중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오늘 당장 제주도로 돌아가야겠어. 차로 걸어가면서 미선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재판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제주도에서 내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민준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지속적인 감시하에 있게 되면서 그의 위협이 덜 실현 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경찰 보호는 정기적인 순찰로 축소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자수를 팔던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 건물 근처에 주차된 낯선 차를 발견했다. 그 차량의 무언가가 나를 경계하게 했다. 아마도 유리가 너무 어둡거나 건물의 입구가 보이는 곳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건물로 들어가는 대신 나는 지나쳐서 오 형사에게 전화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확인해서 나쁠 건 없죠. 저희가 사람을 보내는 동안 공공장소에 머무르세요. 나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밖을 보며 기다렸다. 20분 후 순찰차가 의심스러운 차에 접근했다. 두 남자가 재빨리 내려서 멀어지려 했지만 경찰관들에게 저지당했다. 전화가 울렸다. 형사였다. 박 여사님, 범죄 기록에 있는 2명의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미등록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종이에 여사님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준 씨의 동업자들이겠죠? 아마도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머물 안전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나는 즉시 미선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반응은 빠르고 단호했다. 1시간 안에 데리러 갈게. 우리 서귀포에 있는 별장으로 가자. 그곳은 아무도 몰라. 나는 필수품 몇 가지를 챙기기 위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아파트로 돌아갔다. 급하게 가방을 싸면서 내가 애정을 담아 꾸민 집을 둘러보았다. 다시 한번 나는 도망쳐야 했다. 혹은 아닐지도. 내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박영희에게는 터무니없어 보였을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았다. 미선이 도착했을 때 나는 내 계획을 설명했다. 위험해. 그녀가 경고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게 더 위험해.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난 숨는데 지쳤어. 다음 날 서귀포에 숨는 대신 나는 이번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 아파트로 돌아왔다. 오 형사와 그녀의 팀의 도움으로 우리는 덫을 놓았다. 체포된 두 남자는 가명을 대가로 협조하도록 설득되었다. 그들은 민준이 면회 시간 동안 다른 수감자의 전화를 사용하여 제3자를 고용해 나에게 겁을 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를 의미하는 완고거법이었다. 그는 당신이 정말로 다치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사가 설명했다. 그저 당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을 뿐이죠. 계획은 간단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내 일상을 유지하고 위장 경찰들이 내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것이다. 민준이 보낸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었다. 3일 동안 나는 끊임없는 경계 상태로 살았다. 모든 소음이 나를 놀라게 했다. 길 위에 모든 낯선 사람이 위협처럼 보였다. 넷째 날 아침, 발코니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길 건너편 전봇대에 기대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친 후
나는 아파트로 들어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던 가정부로 위장한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사람이야. 내가 속삭였다. 확실해. 남자는 약 30분 동안 건물을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구 방향으로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또 다른 위장 경찰인 경비원은 의심 없이 그를 들여보냈다. 나는 문을 마주보고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에 들릴 정도였다. 경찰들은 문이 살짝 열린 욕실에 숨어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응대하러 갔다. 박영희 씨 되시죠? 남자가 물었다. 군중 속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을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다. 네, 아드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답니다. 그가 어떤 움직임을 취하기도 전에 복도의 여러 지점에서 경찰 3명이 나타나 그를 재빨리 제압했다.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잡힌 것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날 늦게 오 형사가 나를 방문해 그 남자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알려주었다. 민주는 배은망덕한 어머니를 겁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약속했다. 겁준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었죠? 내가 물었다. 형사가 망설였다. 아파트의 물건 몇 개를 부수고 언어적 위협을 하고 그녀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당신에게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다시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요.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앉았다. 그것만으로도 민준 씨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기에 충분합니다. 네, 폭행 미수, 제3자 고용 범죄, 협박. 그것으로 아마 향후 몇 년간 가석방 가능성은 사라질 겁니다. 일주일 후 나는 교도소에서 민준을 면회했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란 듯했다. 마치 내가 다시 그를 마주할 용기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 민준아. 우리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 내가 말했다. 작별 인사?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 네가 겁주려 했던 사람이 모든 걸 자백했어. 넌 새로운 혐의에 직면하게 될 거고 아마 네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이곳에 있게 될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야.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갈 거라고 말해주러 왔어.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무슨 인생이요? 이제 68이잖아요. 엄마, 혼자잖아요. 자유롭지. 내가 정정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걸 발견했어. 그거 아니? 난 항상 강식 씨의 아내 혹은 민준이의 엄마로 나를 정의했어. 이제야 박영희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있어. 그는 경멸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박영희가 누군데요? 나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마침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여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민주는 좌절감에 유리를 쳤다. 당신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끝나지 않았어. 난 언젠가 나갈 거야. 그날이 온다면, 만약 온다면 난 준비되어 있을 거야. 나는 일어섰다. 잘 있어, 민준아. 교도소를 걸어 나오면서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을 느꼈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다. 공기는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 미선이 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해방됐어? 나는 대답했다. 정말로 해방됐어. 내가 도망친 지 1년이 지났다. 제주도의 가을이 찾아와 나무들을 빨갛고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내 작은 자수 사업은 성장했다. 이제는 나처럼 나이든 3명의 수강생이 매주 배우러 그리고 주로 수다를 떨러왔다. 서연과 아이들은 2번 나를 방문했다. 유준이와 서연이는 내 아파트를 웃음소리와 에너지로 가득 채웠고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지금은 내 발코니를 장식하고 있는 조개를 모았다. 서연은 새 도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천천히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민주는 협박 시도 때문에 3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친구가 된 오 형사를 통해 가끔 그의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아마도 마침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공예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 건물문 앞에서 기다리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50대쯤 되어 보였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어렴풋이 낯익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박영희 씨 되시죠?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물었다. 네, 제 이름은 최수진입니다. 그녀가 망설였다. 당신 전에 강식 씨와 결혼했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강식 씨는 전 부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돈에 집착한다고 막연하게 언급했을 뿐 이전 결혼에 대해 거의 말한 적이 없었다. 이제는 그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있었다. 들어오시겠어요? 나는 마침내 제안했다. 내 작은 거실에 앉아 차 두 잔을 사이에 두고 수진 씨는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신문에서 민준 씨에 대한 소식을 봤어요. 그가 수년간 당신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조종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녀가 심호흡을 했다. 강식 씨도 저한테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 읽었을 때 저는 하나의 순환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당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재정적 학대를 겪은 여성들을 위한 지원 단체들 사이에 퍼졌어요. 당신은 일종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더군요.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상징이라니. 수진 씨가 미소 지었다. 거의 70세의 여성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해서 법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맞섰잖아요. 네, 영희 씨. 당신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 씨는 강식 씨가 어떻게 그녀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모든 돈을 통제하며 그녀가 돈을 다루는데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했다. 마침내 이혼에 성공했을 때 그는 그녀를 거의 빈손으로 떠나게 한 후 나와 결혼했다. 내 자신의 삶을 되풀이하는 것 같은 이야기였다. 그가 죽었을 때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저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가 더 이상 아무도 조종할 수 없다는 안도감과 결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분노.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결코 마주할 필요가 없었죠. 완벽하게 이해해요. 내가 말했다. 오랫동안 저는 민준이의 행동에 대해 그만을 탓했지만 이제는 강식 씨가 그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아들은 집에서 본 본보기를 따랐을 뿐이죠. 순환은 계속되죠. 수진 씨가 중얼거렸다. 누군가가 그것을 끊지 않는 한. 늦은 오후 나는 수진 씨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발코니에 남아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의 대화를 되새겼다. 강식 씨와 민준,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이제 내 삶에서 벗어났다. 한 명은 죽음으로, 다른 한 명은 감옥으로. 둘 다 내가 아직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 나는 최근에 들인 습관인 일기를 썼다. 글이 쉽게 흘러나왔다. 오늘 69살에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며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헌신적인 아내, 희생적인 어머니, 개인은행, 항상 가능하고 항상 양보하며 항상 불쾌하게 할까 봐두려워했다. 이제 나는 마침내 나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고 박영희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용감하며 더 유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민준이가 수년간 내게서 갈취해 간도는 되찾을 수 없다. 강식 씨와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서 보낸 세월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내게 남은 시간은 오직 내가 선택한 대로 두려움 없이, 조종 없이, 후회 없이 살기 위한 나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수진 씨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원단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나는 즉시 동의했다. 우리의 첫 모임은 해변 근처 카페에서 열렸다. 우리는 5명의 여성이었고 모두 남편, 아들, 형제로부터 재정적, 감정적 통제를 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고통, 그리고 크고 작은 승리를 공유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나를 동행했던 미선이 제안했다. 이걸 공식화해야 해. 비영리 단체 같은 걸 만드는 거야. 저 밖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여성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여성들이 아주 많아 아이디어는 빠르게 구체화되었다. 몇 달 만에 새로운 시작은 공식적으로 재정적, 감정적 학대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다. 내 자수기술을 사용하여 우리는 우리의 상징인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화려한 불사조를 만들었다. 우리의 첫 공개 강연회에는 50명 이상의 여성이 모였다. 나는 임시로 마련된 작은 무대에 오르면서 긴장했지만 말을 시작하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저는 69살입니다. 거의 70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삶과 돈을 통제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그 다음에는 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이 제가 가진 거의 전부인 3억 원을 요구했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고 다시 조립되었습니다. 나는 관객석에 집중하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아니라고 말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않을 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박수갈채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내가 도망친 지 2년 후 나는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다.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고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차분하고 덜 충동적으로 보이는 필체로 쓰여 있었다. 엄마, 지금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어색하네요. 저는 그 단어를 쓸 권리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제가 이곳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습니다. 치료사는 제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패턴들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빠가 하던 짓을 당신에게 똑같이 반복했다는 것을요. 사람들을 인격체가 아닌 자원으로 보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를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저를 제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놔둔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아마 버리시겠죠. 그리고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뤄낸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했습니다. 신문에서 당신이 그 여성들을 위해 연설하는 사진을 봤습니다. 달라 보이셨어요. 더 강해 보이셨어요. 민준, 나는 상반된 감정을 느끼며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민준의 조종 능력을 잘 알기에 조심스러웠고 원래 어땠을지에 대한 슬픔, 그리고 놀랍게도 한 줄기 희망이 느껴졌다.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내 새로운 삶에서 얻은 또 다른 건강한 습관인 심리치료 시간에 그 편지를 가져갔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그녀에게 편지를 읽어준 후 내 치료사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변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를 떠올리게 하죠. 만약 양쪽 다 옳다면요? 그가 정말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신이 다시 연결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면요? 그 말은 그 후 며칠 동안 내 마음속에 머물렀다. 마침내 나는 짧은 답장을 썼다. 민준아, 편지는 잘 받았다. 내 말을 믿는다고는 말할 수 없구나.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하지만 도움을 구하고 네 행동을 성찰하려는 네 노력은 인정한다. 내 삶은 이제 내가 겪은 것과 같은 일을 겪은 여성들을 돕는 데 집중되어 있어. 그 일에서 목적과 평화를 찾았단다. 너도 내 길을 찾기를 바란다. 만약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길이라면 언젠가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우리가 알던 엄마와 아들로서가 아니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두 사람으로서. 영희, 나는 큰 기대 없이 편지를 보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고 실제로 몇 달 동안 받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내 삶은 민준이나 과거의 그림자와는 무관하게 나아갔. 제주도의 봄이 찾아와 도시를 생생한 색으로 물들였다. 우리 단체의 새로운 시작은 성장하여 이제 시내의 작은 사무실과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을 두게 되었다. 일주일에 2번 우리는 무료 재무교육 워크숍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나 자신도
68배 처음부터 배워야 했던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재정적, 감정적 회복 여정을 공유하며 빈번한 협력자가 되었다. 내 토요일 오후는 이제 정기적으로 나를 방문하러 오는 손주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다. 거의 10살이 된 유준이는 내 아파트 근처 부두에서 낚시하는 것에 매료되었다. 8살이 된 서연이는 내 자수에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 어느 날 오후 우리가 함께 작품을 만들면서 서연이가 물었다. 지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자수를 멈추고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호기심 어린 눈, 순수한 얼굴. 응, 얘야,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내가 평생 살면서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적은 없어. 할아버지랑 아빠 없이도요? 나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때로는 말이야, 서연아.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야 할 때가 있어.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야. 단지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녀는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다. 작은 눈썹이 집중할 때처럼 모아졌다. 제가 유준이랑 노는 걸 좋아해도 가끔 제 방에 혼자 있고 싶을 때처럼요? 나는 그녀의 어린 지혜에 감탄하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거야. 그해 6월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오 형사였다. 박 여사님, 아드님께서 다음 달에 반개방형 제도로 이감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그 소식에 나는 불의의 일격을 맞은 듯했다. 추가 혐의가 있었는데도요?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변호사들이 형량 재심을 받아냈습니다. 여전히 엄격한 제한이 있겠지만 낮에는 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는 정보를 감사히 여기고 전화를 끊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 밀려왔다. 민준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서연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즉시 미선에게 전화했다. 내가 걱정해야 할까? 소식을 전한 후 물었다. 항상 현실적인 미선이 대답했다. 예방 차원에서 내 아파트 보안을 강화하자. 하지만 솔직히 영희야, 그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아. 잃을 게 너무 많을 테니까. 일주일 후 나는 민준에게서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 이전과는 다른 격식 있고 거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편지였다. 영희 씨, 다음 달에 반개방형 제도로 이감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 아셨으면 했습니다. 낮에는 재조림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밤과 주말에는 교도소로 돌아갈 겁니다. 당신을 찾거나 당신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간섭할 의도는 없습니다. 가장 힘든 방법으로 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곳의 치료사는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해 서연 씨와 서신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감독하에 제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준, 편지 시작과 끝에 엄마라는 호칭이 없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정말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우리의 이전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는 것을 존중하고 있었다. 나는 다음 화상 통화에서 서연과 편지를 공유했다. 그녀는 실제로 민준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아이들 치료사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악마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리고 그의 편지들은 달라졌어요. 그는 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해 묻고 조종하려 하지 않고 공허한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해? 내가 물었다.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요. 아니면 더 교묘해지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 편지에 답장하실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래야겠지. 내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내 경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내 답장은 짧았다. 민준아, 이감 소식을 알려줘서 고맙다. 새로운 단계에서 잘 지내기를 바란다. 네가 감독하에
아이들과 연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 아이들은 함께 있어줄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지. 만약 그 아버지가 아이들의 삶에 건강하고 긍정적일 수 있다면 말이야. 전에 말했듯이 나는 내 길을 찾았어. 너도 진심으로 내 길을 찾기를 바란다. 영희. 7월은 무더위와 함께 찾아왔다. 유난히 무더웠던 어느 수요일,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박 여사님, 교정재활센터의 소피아입니다. 아드님 이민준 씨와 관련하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신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작업장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도발을 당했을 때 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리를 피하고 감독관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를 다른 수감자들의 표적으로 만들었고, 저희는 그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민준 씨가 다른 프로젝트로의 이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혼자 일하거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일할 수 있는 곳으로요. 저희에게는 여사님 동네 근처에 공공광장을 복원하는 도시 재활 프로그램에 공석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의 과거를 고려할 때 여사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며 상황을 파악했다. 민주는 도발을 당했을 때조차 보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내가 알던 민준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리고 이제 내 도움이 필요했다. 그가 특별히 제 근처에서 일하기를 요청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여사님. 사실 저희가 위치를 언급했을 때 그는 망설이며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의 안전 필요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말에 나는 놀랐다. 민주는 정말로 내 공간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의 작업 장소와 제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내가 물었다. 약 15블록 정도입니다. 그는 감시될 프로젝트 구역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알겠습니다. 승인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내 결정을 의심했다. 내가 다시 순진하게 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마침내 내 경계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연민을 발휘하고 있는 걸까? 미선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했다. 넌 옳은 일을 했어. 그녀가 나를 안심시켰다. 민준이가 재활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내 방어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단지 네가 인간적이고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야. 다음 주 민주는 광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시장 가는 길을 바꿔 그곳을 지나갔다. 거리를 유지하며 멀리서 나는 그가 뜨거운 태양 아래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더 야위었고 자세는 덜 거만했다. 잠시 그는 내 존재를 느낀 듯 내 방향을 쳐다보았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8월에 나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 영희 씨, 몇 주 전에 광장에서 저를 보신 것을 압니다. 다가오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이 프로젝트로의 이감을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은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해 아름답고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것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용서나 화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작은 친절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민준. 편지는 이전의 것들과는 달랐다. 더 집중되어 있었고 덜 조종적이었다. 나는 상징적인 제스처로 답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나는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지역사회센터에 작은 상자를 남겨두었다. 안에는 좋은 품질의 원예 도구와 도시 조경에 관한 책이 들어있었다. 쪽지 없이, 기대 없이. 몇 주가 지나도 답이 없었고, 그래도 괜찮았다. 건강한 관계는 즉각적이거나 계산된 상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9월, 우리 단체 새로운 시작은 더 큰 행사를 개최했다. 여성을 위한 재정적 독립에 관한 주말 워크숍이었다. 나는 기조 연설자로 나서서 완전한 의존에서 재정적 자율성으로의 내 여정을 공유할 예정이었다. 행사 당일 아침
강당은 거의 100명의 여성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익숙한 긴장감과 결단력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무대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내가 시작했다.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70살에 저는 제 인생의 남자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을 때 제가 누구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관객석에서 부드러운 웃음이 터져 나왔고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제 아들이 제 문 앞에 나타나 제가 가진 거의 전부인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전의 수많은 경우처럼 그는 제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패턴들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길러지는 것이죠. 제 경우 그것은 남편이 모든 돈, 모든 결정을 통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삶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믿게 만들면서요. 말을 하는 동안 나는 강당 뒤쪽에서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키가 크고 마른 형체가 조용히 들어와 문 옆에 서 있었다. 민준을 알아보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잠시 나는 연설의 흐름을 놓쳤다. 관객들도 내 흥분을 알아차리고 몇몇은 무엇이 내 주의를 산만하게 했는지 보려고 돌아섰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해방적인 순간은 제가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단 하나의 여행 가방과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의 연장선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만 가지고 그 문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나는 강당 뒤쪽에 조용히 서 있는 민준의 존재를 의식하며 30분 더 이야기했다. 그는 다가오려 하지 않고 그저 들었다. 내가 끝마쳤을 때 기립박수를 받았다. 여성들이 다가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머물러 군중이 줄어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마침내 강당이 거의 비었을 때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불확실해 보였고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연약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안녕. 내가 대답했다. 당신 연설은 강력했고 듣기 고통스러웠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원희의 도구 고마웠어요. 우리는 기묘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한때 그토록 가까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거의 낯선 사람이었다. 이 행사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마침내 물었다. 서연 씨가 편지에서 언급했어요. 특별히 허가를 받고 왔어요. 그냥 듣기 위해서. 나는 그가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허가를 구하며 경계를 존중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니?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달라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제 선택의 결과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가 내 눈을 마주쳤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요. 보통은 그렇지. 나는 동의했다. 민준이 시계를 보았다. 돌아가야 해요. 2시간만 허락받았거든요. 그가 망설였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당신은 끔찍한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셨어요.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자랑스럽다는 올바른 단어가 아니네요. 감명받았다. 영감받았다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 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말했다. 민준아. 그가 멈춰서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언제 한번 커피 한잔 할래? 공공장소에서. 물론이지. 그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은 진심이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화해를 약속하는 건 아니야. 내가 분명히 했다. 그저 대화일 뿐이야. 완벽하게 이해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이상이죠. 일주일 후 우리는 그가 일하는 광장 근처에 붐비는 카페에서 만났다. 민준의 임시 외출 조건의 일부로 눈에 띄지 않는 교도관 한 명이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머물렀다. 대화는 어색하게 시작되었고 우리 둘 다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엄마와 아들이 아니었고 새로운 종류의 연결을 찾으려는 두 성인이었다. 손주들은 어때? 그가 커피를 주문한 후 물었다. 잘 지내.
유준이는 요즘 천문학에 푹 빠져 있고 서연이는 플루트를 배우고 있어. 민준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편지에서 항상 그 애들 얘기를 해. 서연 씨가 최근 사진 몇 장을 보내줬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를 괴롭히던 질문을 할 용기를 모았다. 민준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언제부터 사람들을 착취할 자원으로만 보게 된 거야?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옆모습이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아서 나는 오싹함을 느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지 지켜봤어요. 효율적으로 보였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사업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통했어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물었다. 지금은 효율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관계는 착취가 아닌 상호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람들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대화했다. 큰 폭로나 극적인 화해는 없었다. 그저 두 성인이 아마도 처음으로 솔직하게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가 헤어질 때 민준이 물었다. 언젠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나는 대답했다. 한 걸음씩. 다음 날 아침 미선과 해변을 걸으면서 나는 그 만남을 되새겼다. 그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해? 내 친구가 물었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강식 씨가 결코 하지 않았던 것 이상이야. 그리고 넌 용서할 준비가 됐어? 나는 모래 위에서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그 영원한 파괴와 갱신의 리듬을. 용서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마침내 말했다. 매일의 실천이지. 그를 용서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많은 것을 허용한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그날 오후 내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70살에 나는 인생이 좀처럼 완벽한 결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민준이가 정말 변했는지 혹은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나 자신이 약한 순간에 오래된 패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하지만 아마도 인생은 완벽한 결말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유해한 순환을 끊는 것에 관한 것. 우리가 우리의 최악의 순간이나 가장 고통스러운 실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관한 것. 3년 전 그 아침 민준이가 요구했던 돈은 내 해방의 대가였다. 비싼 대가였지만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니었던 삶에 갇혀있는 비용보다는 무한히 저렴했다. 오늘 나는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않다. 소박하게 산다. 내 자수작품을 팔고 작은 저축으로 충분히 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엄청나게 부유하다. 진정한 우정, 목적, 내면의 평화,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용기에서,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손녀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통해 만나는 모든 여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 이것이다. 아니라고 말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을 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재발견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70살에 나는 내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정한 장들을 쓰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일기를 닫고 석양이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 톤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단체에서 일하는 또 다른 날이 될 것이고, 내 고통을 목적으로,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지침으로 바꾸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초인종이 울렸다. 와인 한 병을 들고 온 미선이었다. 축하하러. 그녀가 들어오며 말했다. 뭘 축하하는데? 네가 아니오라고 말한 지 3년, 자유를 얻은 지 3년. 우리는 석양하늘 아래에서 미소 지으며 건배했다. 용기를 위하여 내가 제안했다. 박영희를 위하여 미선이 정정했다. 마침내 자신의 삶을 사는 그녀를 위하여.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서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는 독점 영상을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